여러분, 최근에 제주도 바닷가나 서울 강남의 한산한 골목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외제차가 즐비하던 곳인데 이상하게 공기가 차갑고 서늘하다는 기분 말입니다. 화려한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는데 쇼윈도 안은 텅 비어 있고 유리창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누런 종이만 덧붙여진 그런 풍경들 말이죠. 예전에는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유명한 가게들이 소문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여기 원래 이랬나 싶은 낯선 기분이 들면서 뒷목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67입니다.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현장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일하며 참으로 수많은 부침을 목격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은행 창구에서 피눈물 흘리며 집을 내놓던 분들을 매일같이 마주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거품이 꺼지며 아수라장이 된 시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길을 걷다 느끼는 이 서늘한 기운은 그때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깊고 조용한 위기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제가 운영하는 작은 연구소,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의 깊게 파인 미간과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1997년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돈의 흐름과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하며 살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관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를 작정하고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경기 불황이나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누군가는 이미 조용히 탈출 버튼을 눌렀고 그 정보를 알 리 없는 우리 서민들만 그들이 남기고 간 거대한 빚띠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위기에서 살아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상가는 안전하십니까? 혹시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큰손이라 불리던 중국 부자들이 왜 그렇게 서둘러 짐을 싸고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5가지 소름 돋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아주 쉽게 본질부터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마트 머니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말 그대로 영미한 돈이라는 뜻이죠. 돈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며 심지어 발도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 그 중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중국 부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시장의 온도를 감지하고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한국 부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대손손 물려줄 내 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을 내고 적당한 때에 빠져나가야 할 투자 상품일 뿐이죠. 상품 가치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되거나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 버튼을 던집니다. 제가 2010년대 초반 제주도 현장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제주도는 정말 광풍이 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여행 가방에 15만 원권 현금을 가득 담아와서 땅을 사고 통째로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영주권 제도라는 것이 생기면서 5억 원 이상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니 난리가 났었죠. 당시 제가 상담했던 제주도의 평범한 땅 주인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흙만 지며 농사만 짓던 분인데 그 쓸모없어 보이던 임야를 중국 개발업자에게 수십억 원에 팔았습니다. 박 씨는 신이 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 덕분에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설마 망하겠어? 하지만 저는 그때 박 씨의 웃음 뒤로 불안함이 앞섰습니다. 들어오는 속도가 유난히 빠르면 나가는 속도 역시 번개처럼 빠르다는 것이 지난 40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때 중국인들로 불야성을 이뤘던 제주도 바오쟁 거리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서울 강남이나 마포, 인천 송도 같은 주요 요지에서도 중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둘러 탈출하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본국인 중국 내부 경제의 붕괴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헝다 사태나 벽개원 사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중국 본토의 자산 가치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본국에 있는 사업체나 가족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외에 뿌려둔 자산을 현금화해서 가져가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된 겁니다. 지난주에 제 상담실을 찾아온 60대 중반의 최 씨 사례를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최 씨는 강남에 꽤 이름난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기 집 옆집이 시세보다 무려 2억 원이나 낮게 급매물로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혈압이 올라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재건축만 되면 수십억이 들 텐데 왜 저렇게 멍청하게 파는 걸까요? 제가 조사해보니 그 집 주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최 씨가 억울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정 소장, 왜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렇게 급하게 던지는 건가요? 제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님, 그들에게는 지금 2억 원의 손해보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1억 달러의 현금이 훨씬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탈출 버튼을 누른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환율과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환율 놀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들이 한국에 앉아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처럼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 부동산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매일같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은행 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던 1997년 10월 달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한국 시장을 주름잡던 외국 자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그때도 일반인들은 설마 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돈의 냄새를 맡는 자본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와 같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우리 경제의 혈압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사상 초유의 폭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돈을 넣어두면 5%가 넘는 이자를 주는데 한국의 아파트 임대 수익률은 채 3%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는 눈만 뜨면 치솟고 있죠. 중국 부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비싼 이자를 내며 한국의 빚을 대신 갚아줄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익 구간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더 늦기 전에 원화 자산을 정리해서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탈출 버튼을 누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의 탈출 방식이 너무나 치밀하고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부자들은 절대 요란하게 광고하며 팔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이 팔고 있는지도 모르게 은밀한 방식으로 매물을 정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최근 수도권,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들부터 이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채를 내놓으면 가격이 폭락해서 본인들도 손해를 보니까 법인 명의를 이용해 조금씩 물량을 분산시키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를 끼고 매도하는 방식을 교묘하게 섞어서 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고도의 설계죠. 최근 송도 신도시에서 무리하게 상가를 분양받았던 40대 중반의 정씨라는 분이 제 연구소를 찾아와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습니다. 분양을 받을 당시 상담사들은 중국의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이곳에 세계적인 쇼핑몰과 카지노가 생길 것이니 평생 연금처럼 월세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그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얹어서 상가를 샀죠. 하지만 지금 그곳은 유령도시처럼 공실만 가득합니다.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 사업을 주도한다던 중국계 자본은 이미 4년 전부터 조금씩 지분을 다 정리하고 한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대출이자를 떠안은 우리 서민 정씨뿐이었습니다. 자본은 이미 파티를 끝내고 떠났는데 우리 서민들만 빈 접시를 들고 앉아있는 꼴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 점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중국 부자들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정세의 흐름은 물론이고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현미경 보듯이 분석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서고 더 이상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가 불가능한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각종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 가장 화려하고 뜨겁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난 수백 년간의 세계 경제사를 통해 뼈저리게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45년 전 23살의 나이로 처음 주식과 부동산에 발을 들였을 때 제 스승 같은 사수가 해준 말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정 소장,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웃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고 욕심을 버린 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라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중국 부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이득을 받고 이제는 시장의 붕괴를 예견하며 조용히 문 근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범한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부가 집값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오를 거라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탈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한국 부동산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꽤 매력적인 투자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큰손들은 이제 한국 대신 거품이 빠진 일본의 도심 부동산이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동남아시아 혹은 자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본토의 저평가된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이미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격이 가장 비싼 수준에 도달했고 인구 절벽이라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살 사람이 없어지는 시장에 끝까지 머물 바보 같은 자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성실한 직장인 김베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 김베리는 재작년에 소위 영끌을 해서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집값이 조금 주춤할 때 중국인들이 한국 아파트를 대거 쇼핑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지금이 바닥이구나 싶어 덥석 산 거죠. 하지만 김 대리는 몰랐습니다. 그 기사는 이미 물량을 정리하고 싶어하던 자본가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틀린 정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베리는 지금 매달 월급의 60% 이상을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치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집값은 산 가격보다 내려갔고 전세 세입자마저 구하기 힘든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낸 잔인한 비극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우울하게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부자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금융권에 몸담으며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1997년 IMF 같은 대재앙이 닥쳐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이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38살의 가장이었는데 무리하게 벌려놓았던 주식 투자와 할부금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타던 차를 팔고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외식비를 줄여서 1년 만에 빚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궁상맞다고 했지만 지금 김태현 씨는 그 누구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을 관망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안 쓰는 신용카드부터 해지하십시오.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대출 원금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빚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두 번째로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떠드는 소문이나 부동산 유튜브의 자극적인 제목 혹은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의 말만 믿고 내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환율과 금리 추이를 매일 아침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달러 환율이 1350원이라는 저항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경제면을 읽으실 때 중국 본토의 부동산 가격 지수나 미국의 금리 결정 소식을 매일처럼 공부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한국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며 인내하십시오. 제가 40년 동안 보아온 위기는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지만 차분히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IMF 당시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강남의 금싸라기 빌딩들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릴 때가 아니라 방어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며 시장이 바닥을 치고 다시 고개를 들 때까지 현금이라는 실탄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내 통장에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의 생존 확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매일 당장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는 거대 자본들은 이미 탈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징후는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텅 빈 제주도의 상가거리, 강남 한복판에서 나오는 기록적인 급매물, 그리고 1,400원을 위협하는 환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설마 하신다면 위기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코 대단한 천재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설마 하는 아니란 마음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대비했던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만 믿고 주변 사람들의 광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빚을 내고는 아무런 대책 없이 앉아만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다만 무대 위의 주인공만 바뀔 뿐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국 부자들이 남기고 간 거대한 빚의 잔해 속에 파묻혀 같이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킬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말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만
꼭 바꿔보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연예인 뉴스 대신 $1 환율을 확인하십시오. 퇴근 후에 식탁에 앉아 본인이 갚아야 할 부재 내역과 이자 비용을 정확히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만 줄여서 단 10,000원, 50,000원이라도 현금을 더 비축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과 변화가 훗날 거대한 경제적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만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반드시 길은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돕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